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약속한 로빈스턴의 친밀한 파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론적인 모성보다 실예를 통한 이해와 함께 자신에게 대입해 살펴보도록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도움됩니다. 우선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이 가스라이팅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상황을 제시하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지 예시의 네 가지 답 중 근사치의 답을 선택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함께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오늘 행복해 보여서 좋아. 지난 몇 주 동안은 나를 잡아먹을 듯이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인지 묻자, 왜 얼마 전에 뚱뚱해 보인다고 했더니 엄청 화를 내며 30분 동안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잖아. 넌 너무 외모에 대한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A. 너 제정신이야? 여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넌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B. 지금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자. 나중에 해. 오늘 밤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면 안 되니? C. 미안해. 맞아.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어야 하는데. D. 내 말이 맞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 비난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A, B, C, D 중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저자는 가스라이팅의 관계가 발전하는 3단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단계를 유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에서 C는 1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관계에서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D는 가스라이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에 책에 나오는 여러 예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금 이런 통제적 관계에 있는지 또는 나의 습관적인 반응이 피해자 반응으로 관계가 유지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로비스턴은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폭넓게 알려지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신조어로 처음엔 그리 집중받지 못하다가 트럼프 일기에 트럼프를 다루는 언론에서 쓰이면서 폭넓게 알려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정서적 학대의 상황 또는 심리적 지배구조를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병리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심리적 통제를 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통제 욕구가 너무 과해지면 통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친구, 연인, 직장 등에서요. 책에선 가스라이팅을 탱고라는 춤에 비유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이 가해자인 가스라이터와 자신의 지각력을 기꺼이 의심하는 피해자인 가스라이티 둘 모두 가스라이팅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가해자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라고 하며 탱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상대의 감정 폭발에 대한 두려움과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충동, 감정이입이라는 덫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 여자 연기자의 가스라이팅에 남자 배우가 장단을 맞추며 다른 작품의 주연 배우에 대해 예의 없이 대한 태도에 대해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이유가 이러한 시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가스라이터의 특징보다는 관계의 변화를 위해 가스라이터가 어떻게 위험 신호를 읽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관계에서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 살피라고 합니다. 관계 중독, 즉 상호 의존적 공생관계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라는 관계에 집중하면서 이 나가 보내는 신호에 둔하거나 혼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발전하는 가스라이팅 단계별 느낌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불신, 자기 방어, 억압으로 발전해 갑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영화관을 갔는데 시간이 남아 친구 혼자 있고 나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이때 친구가 화장실 혼자 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뭐 이렇게 오래 있니? 나 혼자 심심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는 답을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나?" 라고 나를 반추하면 1단계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왔잖아. 영화 시작한다." 라고 답했다면 그 관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 조금 혼자 있는 게 뭐라고 그러니?" 라고 하면 2단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나를 방어하기 시작한다면 2단계입니다. 이미 내 안에 상대에 대한 근거 없는 죄책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3단계에선 친구의 말에 기분 상한 내 감정조차도 억압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조차 미안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과잉 반응으로 더 가스라이터에게 나를 통제할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에서는 3단계 각각 방법을 제시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지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상대에게 초점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거나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 통제 대상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는 가스라이터들도 과잉 통제 욕구가 지배 욕구로 발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 통제를 넘어 나르시시스트들의 우월적 사고와 맞물리면서 상대를 통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내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그런 지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스라이터들은 자신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는 또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상대와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기는 4살짜리 아이와 언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기에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나의 진짜 모습을 지각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의 대처법입니다. 2단계와 3단계는 가스라이팅이 뚜렷해지면서 가해자의 유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 강력하게 상대를 몰아가는 난폭한 유형,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매력적인 유형입니다. 가스라이터인데 매력적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유형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 힘듭니다. 예를 들면 만남에서는 세심하게 챙기는데 막상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그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나에게 나를 통제한다, 나에 대해 이해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그럼 만날 때는 왜 잘해주는가? 그들은 외부에 자신들이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멋진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환상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꽃을 싫어하고 스테이크보다 한우 숯불갈비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내가 불편해하거나 찬사를 보내지 않으면 침묵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들에겐 내가 내 욕구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할 때 관계는 더 통제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렇게 이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구를 파악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선량한 유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뒤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화가 났음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상대가 나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불편했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내가 배려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1단계에서는 설명의 덫이 있었다면 2단계에서는 절충하는 덫이 생깁니다. 2단계는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하며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와 이런 힘듦은 있지만 다른 만족스러운 부분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모두 내 잘못이야 라고 관계적 역할에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관점이 마치 자신의 관점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내가 불편감을 느끼면 오히려 내가 상대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스스로 모으며 상대를 합리화하고 그런 상대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영혼을 파괴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괴는 피해자에게 절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를 이상적인 존재로 여기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3단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 수치심, 환상의 힘입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생존이란 가장 기본적 안전을 위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헤어짐이나 거리두기를 통한 고독이라는 결과가 더 고통스럽기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나쁜 대상이라도 대상 상실의 고통이나 대상 부재의 고통보다는 낫다고 인간은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불행한 관계를 직시하기보다 상대를 이상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치심 때문에 가스라이팅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의 청산을 실패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며 수치심이 올라온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그런 관계를 나도 동조해서 유지했다는 실패를 인정하고 수치심을 그대로 느끼며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음의 두려움 때문에 외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나의 책임 회피입니다. 수치심이 올라온다면 스스로를 깊이 동정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의 아픔을 내가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이 가스라이팅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가해자를 영혼의 반려자로 여기는 순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이나믹하고 격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영원한 친구, 소울메이트, 진정한 멘토, 출세와 성공 등 우리는 이상적인 대상 또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에는 자신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처리만 한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환상을 형성합니다. 즉, 가해자를 포기하기보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나쁜 부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아이들은 부모들이 무능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내 잘못이야, 내가 나빠, 내가 가치 없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 패턴이 유지되어 현재의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부족함 대신 자신이 강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며 이해심 있고 너그러운 존재가 되려 하고 자신을 그렇게 보려 합니다. 그런 태도가 부모로서 실패한 그의 부모에 대해 상처받지 않게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 소망 밑엔 무엇이 있을까요? 가슴 아프게도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책의 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강한 어른이 주변에 없다는
어린아이의 자각이다. 이 문장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의 사랑과 인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은 그것을 넘어 강하게 환상을 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양육자에 대한 갈망으로 오직 가해자만이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주는 영혼의 반려자이며 사랑의 증거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상대가 그런 사랑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관대함과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상대가 형편없이 행동하더라도 자신은 강하기에 초월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으로 형편없이 행동하는 상대를 싫어하지 않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좌절감을 지금 다시 회복하려는 무의식적 반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무기력한 아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좌절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슷한 관계에서 그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인정하고 외부의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대상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상처받음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로 가져와 마치 타임슬립하듯 치유를 바란다면 프로그램은 반복됩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의 어린 시절의 그 아픔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그 시절의 나의 아픔을, 그때 나의 나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 시기의 나의 아픔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느껴줄 때 내 몸에 저장된 고통의 기억이 풀려나갑니다. 내 몸 어딘가가 다치면 그 고통을 느끼며 견뎌내다 보면 상처는 흔적은 남지만 상처에서 느껴지던 고통은 점점 옅어집니다. 자신이 자기 보호자로서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부당함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리 두기나 확실히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관계적 두근거림이 아니라 휴대폰에 상대의 전화번호가 떠오를 때 잔잔한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에 스스로 익숙해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케어해 가야 합니다. 격렬한 관계가 주는 감각적 풍요로움의 환상을 포기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관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책은 가스라이팅의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적 힘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지키며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거리를 두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보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양하고 가해자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늘 있습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고통 속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 파괴되면 내 영혼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며 우리는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이라는 허상에 붙들려 자기 중심적 가스라이터에게도 그런 내가 되기 위해 애쓸 수도 있습니다. 킴 마이클즈는 에고 게임이라는 내용에서 이런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통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통제하려 하는 통제 게임은 타인이 우리를 당황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려 하는 것입니다. 통제 게임을 관두기 위해서는 상대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로 조명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현실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모두 자기 안의 지옥도를 외부에 펼쳐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정원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외부의 사막이 풍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환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평화를 가꾸고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융 심리학의 주요한 개념인 그림자에 대한 책, 그림자에 민감해지기를 출판사 허락하에 일부분을 발췌 낭독할 예정입니다. 융 심리학의 업적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 공동체가 가지는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대립 속에서 이러한 집단 무의식의 힘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